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굶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방법은 99% 실패한다고요. 과거부터 칼로리 개념의 다이어트, 과거의 이런 전통적인 이 굶어서 체중을 빼겠다는 다이어트가 일관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거의 100% 이런 방법은 실패하고, 또한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건강을 더 나빠지게 만든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굶게 되면 몸 안에서는 설정된 체중값이 기억하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빠지는 순간 대사율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많이 피곤하고 몸이 춥고 컨디션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체중은 빠지지만 건강이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단하게 되고, 그 중단하는 순간부터 체중은 다시 회복되는데 지방 성분은 더 늘어나고 근육 성분은 조금 덜 늘어납니다. 따라서 다시 체중이 회복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방이 오히려 많아지게 돼서 더 약한 건강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당질 제한 시기를 추천합니다. 당질 제한 시기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치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비율이 5대 3대 2 이 정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대 4대 3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조금 덜 섭취하고 지방과 단백질 양을 조금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체중을 늘리게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이고 체중을 늘리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은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도 낮고 따라서 저장하는 것도 덜 됩니다. 지방하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전혀 자극하지 않고 단백질은 조금 자극하긴 하지만 우리가 체중이 불어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인슐린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꾸준히 이렇게 천천히 체중이 빠질 수 있지만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미적인 목적과 또 건강을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질 제한 시기, 이것이 훨씬 좋은 건강한 다이어트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6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11kg을 감량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사례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3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혈압약,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셨고 당화 혈색소가 6.4%로 당뇨 전 단계셨습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29, 약간 중등도 비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시켰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2끼를 드시는데 점심 저녁을 드시고 취침 시간이 12시쯤 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무탄수화물 시기를 조금 드시게 했습니다. 탄수화물이 없는 계란이나 두부, 약간의 고기볶음 이렇게 약간 드시고 대신에 점심과 저녁을 1시간씩 늦췄어요. 12시 점심을 1시, 6시 저녁을 7시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당겼습니다. 보통 6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12시에 주무시는데 6시간의 갭이 있는데 꼭 이분이 9시, 10시 되면은 간식을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체중이 잘 빠지지 않으셨는데 7시에 식사하시고 11시에 주무시면 4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과 저녁에 드시는 식사를 당질 제한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조금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 식사 후에 약간 유산소 운동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계단 걷기를 추천했는데요. 이렇게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취침 시간을 당겼지만 11시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셨고, 또 그런 당질 제한식 시기를 하니까 공복 호르몬이 잘 적게 분비되고 참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간 간식을 드시지 않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빠져가지고 한 5, 6개월 만에 한 10kg 정도가 빠지신 그런 환자가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제 책에도 있는데 이것이 체중을 건강하게 빼는
정말 좋은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참고 삼아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아침, 점심 조합과 점심, 저녁 조합 중에 어떤 쪽이 더 나은 다이어트 식사 루틴일까요? 점심, 저녁을 드시고 아침을 굶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굶는 분은 아마 굉장히 적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바빠서 차라리 잠을 조금 더 자지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아침을 굶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연구상으로는 저녁을 굶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았습니다. 당 지수도 더 빨리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걸로 유익한 효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녁을 굶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녁에 굶으면 밤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공복 호르몬이 또 나오고 그래서 간식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또 깊은 잠을 자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좋은 것이고 또 저녁에 긴장도 좀 이완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밥을 좀 즐기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서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끼를 드시는 분과 2끼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2끼를 드시는 분이 일부러 3끼를 드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끼가 사실은 더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시간 공복이 많은 세포들에게 휴식을 주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하루 2끼가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대신에 3끼를 먹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노동일을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칼로리 소모가 많으신 분들은 2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3끼를 드셔야 되고 또 암, 결핵 이런 만성 소모성 질환은 이 칼로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3끼를 드시는 게 좋겠고 그 수술을 하신 분 중에서 소화기 계통의 수술을 하신 분들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위, 담도 또는 췌장 또는 대장 이런 수술을 하신 분들은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3끼가 아니라 4끼, 5끼, 6끼까지도 나눠서 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 좋은 지방이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안 먹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건강에 해롭지 않은 지방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이 알아서 건강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기름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기름이 해로운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게 식용유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식용유를 경화시켜서 만든 경화유가 있거든요. 마가린, 그리고 쇼트닝, 그리고 최근에는 교차 에스테르화된 지방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지방들이 왜 몸에 해로운가? 크게 4가지 이유로 해롭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고온의 열을 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산패된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전 세계에서 건강의 유해성이 확실히 증명됐고 따라서 트랜스 지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지만 이런 식용유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완전히 이렇게 생성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트랜스 지방에 문제가 있고 또 고온의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산패에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그 원료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헥산이라는 용매를 사용합니다. 헥산은 석유에서 나온 그런 용매이라서 나중에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건강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4번째로 또 한 가지는 오메가6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씨기름, 들깨기름을 제외하고는 오메가6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몸에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1대4 미만으로 이걸 권장하는데 가령 옥수수 기름은 1대5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이 오메가6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긴 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데 가령 알러지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또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결방염, 천식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이 알러지 질환을 호소하는데 이것의 큰 원인이 바로 가공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식물성 기름이다. 이 튀김, 이런 과자, 이런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가공식품에 모두 식물성 기름으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그 질환에 시달리는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이 해로운 기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고, 그렇다면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은 칼로리 기준으로 가장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름을 먹으면 좋을까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올리브유, 코코넛유, 아보카도유,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기름은 정제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저온 압착된 기름이 있습니다. 저는 올리브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메가6가 별로 없고 오메가9이 많은데 이것은 그렇게 건강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도 괜찮습니다. 신선육에 포함된 동물성 지방은 심혈관 질환 걱정 거의 하지 않고 우리 몸에 유익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초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입니다. 이 버터도 너무 과하게만 드시지 않는다면 건강한 지방 섭취원의 한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이 요오드를 꾸준히 보충하면 기초대사율이 올라가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T4, T3라고 하는데 요오드가 4개 있으면 T4, 3개 있으면 T3라고 하고, 이 갑상선 호르몬은 기초 대사율을 올립니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엔진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거거든요. 자동차가 엔진에서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세포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통해서 ATP를 만들므로써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크기를 증가시켜서 대사율을 올리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에게는 요오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초 대사율이 낮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오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같은 할로겐족 원소들이 브롬과 염소와 불소입니다. 우리가 불소와 브롬이 우리 인체에 유입되는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종이컵, 포장용지, 우리가 입는 옷, 또 생활용품, 가령 텔레비전, 냉장고, 차의 시트, 이런 것들이 브롬과 불소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 브롬, 불소는 이 요오드와 경쟁하는 할로겐족 같은 형제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오드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요오드 검사를 하는데요. 요오드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 갑상선 저하증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오드와 경쟁하는 브롬, 불소, 염소가 체내에 많이 있어서 요오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오드의 혈중 권장 농도가 약 150에서 200 마이크로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어 가지고는 이 갑상선 저하증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요오드 용량을 늘린다면 브롬, 불소와 같은 경쟁하는 원소들의 이 방해를 물리치고 요오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오드는 조금 더 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오드가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필수 미네랄인데요. 비타민 C처럼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가령 항산화제 효과가 있습니다. 요오드는 세포 간질 조직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은 같은 경우에는 킬레이션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데 요오드는 비타민 C보다 훨씬 더 킬레이션 효과가 있어서 나쁜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는 원소의 특성상
전자를 주기도 쉽고 받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분비를 많이 하는 분비샘에서 빠르게 분비를 할 때 필요합니다. 가령 눈물샘 또는 침샘 또는 위액을 분비하는 분비선, 그리고 전립선, 또 유방, 난소, 이런 많은 그런 분비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분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가령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수분이 또는 기름이 나오는 한선, 땀선, 피지선, 여기에서 요드가 부족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요오드를 조금 섭취해보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오드를 이렇게 추가로 고용량 복용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요오드는 보통 소변으로 농도를 측정합니다. 요오드를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 갑상선암의 그 발병률을 경미하지만 조금 올린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갑상선암의 발병률을 내린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아직은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요오드를 많이 섭취한 경우와 적게 섭취한 경우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조금 많이 상반된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결론이 확실히 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요오드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는 물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를 섭취하기 전에 소변 농도를 하면 금방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변 요오드 검사와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서 부족한 경우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요오드를 섭취하고 또 다시 검사를 해서 충분히 찼을 경우에는 일단 중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오드가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가 이 갑상선 저하증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불옴이나 불소,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에 많이 축적되는 현대인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불화 화합물이 요새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불소가 포함된 그런 화합물이고, 이 과불화 화합물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고, 또 불옴 같은 경우에도 2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오드가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